현대인들은 건강의 가장 큰 위협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과 식품업계가 식탁을 점령한 것이다. 가치관과 입맛을 바꿔야 한다. 또한 제대로 치료된 환자치고 입맛이 바뀌지 않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다르다. 진짜 보험은 따로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이나 미국의 오바마 케어가 보험이 아니다. 정기검진만 열심히 하는 건 역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진정한 보험이란 유기농 딸기, 강황, 야채 주스 갈아 마시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만한 보험이 없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는 음식, 또 운동, 잠이 되겠죠. 질병의 발생 원인이 유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지나칠 경우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암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의 성인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병으로 식단 조절과 생활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죠? 결국 음식 선택과 길들여진 입맛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후생주전학이 주는 가장 큰 복음은 건강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성격이라면 바꿔야 하고 환경이라면 발견해야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환자혁명 제2부입니다. 워낙에 좋은 책이라서 제가 3부에 걸쳐서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조한균 선생님은 이렇게 잘생기셨습니다. 펴낸 곳은 에디터입니다. 오늘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오늘은 제2장 해보겠습니다. 제2장, 현대과학을 진단해 보셨는데요. 도구로 전락한 과학, 현대의학은 정말 과학적일까? 미국의 급진적인 역사학자인 하워드 진은 이런 말을 했다.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전쟁, 학살, 노예제도는 불복종이 아니라 복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그죠? 우리도 거대 권력에 정치에 혹은 의료계에 사실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죠.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죠? 의료계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복종이라는 코드가 자리 잡고 있다. 의사 개인은 학회의 권위 앞에 복종한다. 제약회사 주도의 연구 논문에 복종한다. 보건당국의 권위에 복종한다. 병원과 제약회사와 보건당국이 말하는 것은 늘 과학적이며 또 검증되었으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항암 치료에 문제가 있어도 의사 개인이 틀렸다고 나서지 못한다. 하나의 치료에 불과할 뿐인데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일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 의사 개인이 과학적 검증을 마쳤다고 하는 주류 의학계의 시각에 반하는 의견이나 의심을 내는 순간 곧바로 비과학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비주류로 분리수거된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분리수거된다는 말씀이시죠? 의학계 안에서 조롱당하고 인격 살인이 저질러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것을 감내할 만한 용기도 없고 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지적 용기도 부족하다. 힘들게 의대 가셨는데 그죠? 사람을 섬기는 과학 대 기업을 섬기는 과학.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회에서 사람을 위한 과학은 설 자리가 없다. 과학 신봉자들의 전체주의적 발상은 과학이 알려준 것 외에 다른 의견이나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서슬퍼런 사회 분위기는 조금만 조심하고자 얘기한다면 건강염려증 환자로 내몰기 일수다. 그리고 비현실적 자연주의자로 내몰린다.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해도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해도 혹은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는 콧대 높은 조롱이 돌아온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나날이 나빠져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공의 건강보다 기업의 호주머니가 더 중요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가공식품계의 유일한 관심, 챕터 한번 볼까요? 현대인들은 건강의 가장 큰 위협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과 식품업계가 식탁을 점령한 것이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식품공학은 업계를 섬기는 학문일 뿐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그럴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들에게 식품 첨가물은 느슨한 법을 통과할 정도로만 안전하면 충분하다. 어떻게 하면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재료 값을 줄일 수 있을까? 등등 값싼 식품 첨가물을 개발하는 데 매진한다. 우리도 얼마 전에 유통기한 늘어났죠, 솔직히.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다. 이건 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질병 퇴치나 인류의 건강이 아니라 최대 매출과 최대 이윤 그리고 주가 상승인 것과 마찬가지다. 가치관과 입맛을 바꿔야 한다. 이 챕터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가치관과 입맛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입맛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 식품업계에 놀아나고 의료계, 의학계에 놀아날 수밖에 없죠. 복종당하는 거죠, 그죠? 비만 환자와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맛의 즐거움을 느끼는 개인차가 얼마나 큰지 놀라게 된다. 나 자신부터 예전에는 군침을 흘렸으나 지금은 전혀 끌리지 않은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제대로 치료된 환자치고 입맛이 바뀌지 않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암이든 뭐든 다들 먹는 음식이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된 환자를 보면 다 입맛이 바뀌거나 식생활이 바뀌었겠죠. 그게 아니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죠.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의사들도 속고 있는 의학 연구 논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 임상을 디자인하는 회사가 상장돼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디자인에 따라서 다른지. 상장 마사지라 그러듯이 우리 임상 마사지가 또 논문 마사지가 있겠죠. 가장 흔한 방법이 실험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는 약물이라면 실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척추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단기간 내에 입원율이나 중재술, 통증 감소 여부만 분석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년 후 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통증이 재발하지만 이미 긍정적인 연구 논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들이 연구 논문에 잘 속는 이유는 확실성에 대한 환상과 지나친 신뢰 때문이다. 의사로서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도 작용한다. 다음 챕터 제3장입니다.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 한번 해보셨어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관리를 재정관리에 비교하자. 병원은 멀리 할수록 좋을까요? 가까이 할수록 좋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조차 아리송하다면 그만큼 병원 광고 선전에 세뇌당한 것이다. 정답은 당연히 멀리 할수록 좋은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히 멀리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평생 병원 갈 일 없이 잘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전 과정을 응급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은 이래 순응했다. 빨리 병원 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때마다 정기검진을 해야 의식 있는 현대인이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혼란스러워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병원 갈 일이 없이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다. 다음 챕터 볼까요?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다르다. 진짜 보험은 따로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이나 미국의 오바마 케어가 보험이 아니다. 정기검진만 열심히 하는 건 역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진정한 보험이란 유기농 딸기, 강황, 야채 주스 갈아 마시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만한 보험이 없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는 음식, 또 운동, 잠이 되겠죠. 알면서도 참 실천하기 힘든 겁니다. 그죠?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의학. 가족력과 유전은 전혀 다르다.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당뇨가 집안 내력일 수는 있지만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암도 유전이 끼치는 영향은 8%에 불과하다. 대체로 같이 사는 가족들은 비슷한 생활 환경을, 습관을 영위하고 비슷한 입맛으로 비슷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슷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일 뿐 이를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들 성인병의 증가를 단순히 유전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후생유전학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과 사회 과학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추세다. 질병의 발생 원인이 유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지나칠 경우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네, 요거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다 아직도 댓글에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뭐 90 몇 살 때까지 뭐 술, 담배 다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뭐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는데 60에 돌아가셨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전도 포함되지만, 근데 유전이라고 60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때문에 그럼 나도 60에 나도 또 60에 더 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91세까지 90세 넘도록 술, 담배 하시면서 사신 할머니가 있으시니까 나도 술, 담배 막 먹고 90살까지 살겠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꼭 그렇게 댓글 다는 분 아직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노력 여하에 또 달려있죠. 유전도 중요하지만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지면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아무것도 없죠. 뭐.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적 운명론에 빠진 나머지 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유방과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건 유명하죠. 하지만 암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의 성인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병으로 식단 조절과 생활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죠? 결국 음식 선택과 길들여진 입맛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결국 음식의 선택과 길들여진 입맛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먹는 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게 음식, 잠잘 자는 거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나의 건강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까지 무려 3대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은 음식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먹은 음식이 내 손자 또 손녀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부모와 조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나도 건강하지 말란 법은 없다. 유전자는 돌판에 새겨진 절대 가치를 지닌 법전이 아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전 활동을 유발하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다.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단백질 활동과 화학 활동도 유전자를 바꾼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모두 세포 활동과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주는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이를 후생유전학이라고 한다. 후생유전학이 주는 가장 큰 복음은 건강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건강하고 강한 세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후생유전학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생명체 활동의 신비를 좀 더 알아가는 첫걸음이다. 제4장 보시겠습니다. 건강을 결정짓는 5대 요소. 첫 번째가 영양입니다.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 내가 강조하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들은 비타민 제품이나 건강 보조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영양 보조제를 사 먹으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오해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영양제가 진짜 음식을 통한 영양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진짜 음식을 드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진짜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영양보조제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바쁜 현대인들의 자선책일 뿐입니다.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면역. 병균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 암도 마찬가지다. 암세포는 매일 생기지만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체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독감이 유행할 때 어떤 아이는 독감에 걸리고 어떤 아이는 괜찮은 이유다. 예를 들어 2개의 사과가 있는데 하나는 온전하게 그대로 두고 다른 하나는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면 멍이 든 사과가 더 빨리 썩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내부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 수면, 세 번째 수면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저는 소시적에 저희 집이 워낙에 좀 부지런은 합니다. 부지런해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형도 그렇고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젊었을 때 한 30대 40대까지도 40대는 아닙니다. 30대까지도 두세 시간 정도 막 일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놀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빠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버리는 시간인 줄 생각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는 소시적에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수면이 정말 보약이라는 거인지 알았습니다. 잠시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 읽어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챕터를 꼽을 것이다. 수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독자들이 가장 안 볼 것 같아 염려되는 챕터이기도 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 얘기하면은 주로 이제 정신 또 마음 얘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는 안 나옵니다. 음식 얘기하고 이런 거는 많이 보시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저도 항상 그 걱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아쉽게 느껴집니다. 우리 조한경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나 보네요. 병원이나 보건당국에서 강조하지도 않거니와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심지어 운동도 아닌 겨우 잠이라니.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정신적으로 이겨낼 사안이 아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번민하면서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일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상관없이 잠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과 관련된 두 가지 멜라토닌 그리고 세로토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멜라토닌, 날이 어두워지면서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우리 몸의 수면과 기상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우리 멜라토닌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잠이 줄어든다. 혈당 상승과 같은 만성질환은 멜라토닌의 정상 분비를 억제하여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자, 다음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다 알고 계시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숙면과 관련해서 중요한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은 뇌에서 사용되지만 만들어지는 곳은 소장과 대장이다. 세로토닌의 95%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기도 잠을 잘 자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스트레스 넘어오겠습니다. 금방까지는 수면 여부연진 스트레스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듯 웃기.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음식과 영양소로는 시금치나 배추 같은 녹색 채소가 있다. 녹색 채소가 도파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그 중에서도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엽산 부족은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또 들어있는 연어나 견과류도 도움이 된다. 오메가3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과 반대작용을 하며 이들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도 입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뇌를 흥분시키고 또 그래서 엔돌핀 생성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달걀 유명하죠. 달걀에 풍부한 트립토판 아미노산은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우울증, 불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달걀은 치매 예방에도 좋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 밖에 아슈와간다와 라벤더 에센셜 오일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반대로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이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웃음이 명약이다. 다들 알고 계시죠? 놀라운 것은 억지 웃음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타인의 행동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니 말이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하는 이유다.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노래를 듣고 또 부르는 것도 모두 해당되며 명상이나 기도 역시 도움이 된다. 타고난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격이라면 바꿔야 하고 환경이라면 달관해야 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서 다시 한번 박스 치고 빨간색 박스 쫙 치고 읽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서한생 선생님 시트 썼을 때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저랑 동명배시거나 좀 위시더라도 기억나시죠? 성격이라면 바꿔야 하고 환경이라면 달관해야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결코 쌓아둘 성질의 것이 못 된다.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제2장 현대과학을 먼저 또 진단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식품 업계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죠? 그들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 회사들을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세계의 말을 안 들으면 됩니다. 현대인들 건강의 가장 큰 위협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과 식품업계가 식탁을 점령한 것이다. 가치관과 입맛을 바꿔야 한다. 왜?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속는 의학 연구 논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죠? 제3장 이제 현대 사회를 진단해 보셨습니다.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다르다. 진짜 보험은 따로 있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검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드시는 식사입니다.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의학, 또 가족력과 유전은 다르다는 챕터에서는요, 암도 유전이 끼치는 영향은 8%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죠. 질병의 발생 원인이 유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지나칠 경우에는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의 성인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병으로 식단 조절과 생활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암까지요. 결국 음식 선택과 길들여진 입맛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후생 유전학이 주는 가장 큰 복음은 건강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제4장 볼까요? 건강을 결정짓는 5요소에서 저는 4개만 말씀드렸어요. 영양, 면역, 그 다음에 수면, 스트레스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환경오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먹는 거를 갖다가 정크푸드에서 야채식 같은 걸로 바꾸는 걸 금방 할 수 있지만 환경오염은 꾸준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서 이건 뺐습니다. 제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영양,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드셔라. 면역, 병균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의 문제라고 말씀하셨고요. 수면, 수면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스트레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듯 웃어라 라고 했고요. 성격이라면 바꿔야 하고 환경이라면 달관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